장을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4장이네요. 5장이네.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아들내미가 이제 그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막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는 전 프로야구 선수들의 모든 프로필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전화번호만하게. 그래서 뭐 구질, 구속, 뭐 학력, 뭐 타율, 뭐 경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막 가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책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인문대 이제 서울대 인문고전 50선 그거 5권을 이제 먼저 빌려서 이제 같이 보고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긴 봤다는데 같이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기억나는 게 없다 그래서 근데 저는 잘 읽었어요. 출퇴근하면서 그 전철에서 읽기 좋더라고요. 전철에서는 요새 책을 읽기도 굉장히 좀 쑥스럽더라고요. 다들 스마트폰을 봐서 굉장히 좀 낙후된 사람처럼 보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신문도 전 정기 구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는 게 좀 웃겼어요. 근데 하여튼 플라톤의 이제 국가론을 이제 보고 있는데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아주 못생겼대요. 아주 들창코에 아주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웠던 거는 플라톤도 민주주의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참주들이 다시 이제 정권을 집권한 후에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정권을 집권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연 그 법정에서 500명의 이제 이런 자기 스승이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스승인데 거기서 이제 결국 사형 결정이 내려서 그러니까 독약을 마시고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악처로 유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역시 악처가 아니라는 진술도 꽤 설득력을 많이 갖는데요. 근데 이제 크산티페라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맨날 이제 철학한다 그러고 제자들 데리고 오고 뭐 얘기나 하고 애가 둘이 있었는데 별로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내쫓고서는 이렇게 막 꾸정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크산티페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천둥이 친다 하면은 소나기가 오는 법이다 이렇게 굉장히 태연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은 결혼할 거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몇 년 전에. 보진 않았지만은 그 심정이 뭔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자인지 아니면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결혼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만 소크라테스가 해라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은 좋은 아내를 만나면은 행복할 것이고 못된 아내를 만나면은 네가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이제 철학자가 됐죠.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노사관계는 흔히 부부관계에 많이 비교를 해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일종의 사용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이제 노동조합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 뭐 이제 더 옛날과 더 이제 가부장제와 더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돈 벌어오면은 뭐 이제 이렇게 노동조합이 이제 막 임금교섭 해가지고 돈 이제 용돈도 뺏고 뭐 살림살이도 하고 구성원들의 이런 역할로서 비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노사관계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악처처럼 암만 노동조합이 악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노동조합을 만나면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 다시 조금 정리하겠지만은 긍정적인 그런 생산성 효과들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노동조합이 생산에 부정적이고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좋은 파트너십이 오히려 노동조합이 없는 곳보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기업의 수익이나 프로핏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동조합이 너무 강하고 또 노동조합이 너무 악독해,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 게 낫다고. 그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있겠지.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노동조합원이 될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임원이 되고 또 창업을 하고 이러면서 노동조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 거고 막 욕 나오고 막 화가 나고 배신감 느끼고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업이 경영 철학이 굳건해지는 그런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기업의 내공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창업을 해 기업 경영자가 됐을 말이에요. 그런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설명할 페더 베딩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것과 맞죠. 쉽게 말하면은 막 바가지를 긋고 난달복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열심히. 아무래도 바가지 긁는 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술 먹고 막 저기 뭐 자고 들어오고 이렇게 못하고 좀 절제하면서 살면서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악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업의 긍정적인 부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제가 보진 않았어요. 신문 광고만 봤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결혼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 갖고 뭐 우리가 뭐 학점을 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인포멀 러닝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어깨너머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준비하고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스님의 주례사에서도 그러니까 덕을 보려고 결혼을 하면은 100점 100패예요. 뭘 덕을 보려고 결혼해서는 덕 볼 수 없어. 좀 보다가 말아요. 금방 이렇게 식상해져. 암만 예쁜 남자 여자랑 결혼하더라도 다 좀 지나면은 지나가고 돈이 많아도 돈 막 많이 쓰고 막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암만 뭐 외제차를 갖고 다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제차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산 적은 없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돈이 많아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럴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예측을 해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살겠다. 그러니까 정말 악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주 악독한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은 많이 못 벌지라도 여러분들의 내공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어요. 이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다 나이 먹으면 성숙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나이 먹으면 점점 더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치매까지 걸리면 더 말할 나이도 없고. 굉장히 그 성숙한 인간으로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 데 있어서 악처나 악독한 남편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는 좀 거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라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기업이 나중에도 이제 뭐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경쟁력, 지속 가능하게 결국은 전 인생에 걸쳐서 행복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반짝하고서 뭐 나중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결국은 장기적인 행복, 장기적인 번영, 장기적인 경쟁력이다. 뭐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의 철학과 경영의 내공,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 성숙함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깊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여튼 뭐 결혼해 보시고 그러니까 덕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한 말 아니죠, 그죠? 스님의 주례사를 한 그 스님께서 하신 거죠, 그죠?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죽으려면 살 것이고 살려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덕을 보지 않으려면은 덕을 보게 돼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다 상의를 잘 안 입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좀 정리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과제에 대해서 좀 몇 분들 대표로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영학에서 노사관계를 다루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노동조합의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포커스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여기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경제학적인, 노동 경제학도 어떤 고전 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어떤 시장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할 때에 기업,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왜? 시장 메커니즘을 어지럽히니까. 마치 독점 기업이 경쟁적인 시장의 시장 메커니즘을 이제 어지럽히는 것처럼 시장의 실패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죠? 독과점이 이제 시장의 실패의 어떤 요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번다고 독과점되는 경향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경제가 양극화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떤 노동시장의 어떤 경쟁 체제를 노동조합이 무너뜨리게 된다. 왜곡한다.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시장 임금보다 더 높게 부름으로써.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대해서 이제 단체교섭, 그다음에 경영청가 이렇게 쭉 나갈 텐데 단체교섭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일단 그 개념은 결국은 그 독과점 기업들이 독과점 그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독점적인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 것처럼 노동조합도 그 파업이라는 어떤 독점력을 행사해서 임금을 시장 임금보다 높게 받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판의 원천이었죠. 근데 프리만과 매도프가 1984년에 What Do Unions라는 그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참모습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했는데 거기서 Two Faces of Union,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컬렉티브 보이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독점적인 효과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발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발언이 소통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이템과 내용들을 소통시킴으로써 엑시트를 줄이고 어떤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은 그 workplace knowledge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거죠. 현장 지식.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만만 컬렉티브 보이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그러한 어떤 뭡니까? 그 현장의 지식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불을 좀 어둡게 하는 게 나아요?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조직개발론도 주로 이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센스 메이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의미 형성. 안 보여요? 네, 불을 켜야겠네요.
의미 형성. 그러니까 영어로 it makes sense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조직의 변화와 그 혁신을 추구할 때 그렇게 막 혁신하는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그 이사회에서 제시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예요? 중간 관리자, 구성원들이에요. 구성원들이 언제 그것을 이루어요? 그것을 그 말 그대로 전략대로 실천을 해. 그것이 make sense 하다고 느낍니다. it make sense 하다. 경영 전략하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전략이 굉장히 전략이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전략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현실에 있어서. 그것은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컬렉티브 보이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구조적이면서 긍정적인 인디비주얼 보이스를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팀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소되지 못하는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랜카드 붙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죠? 뭐라 그래요? 벽보 붙은 걸 보고 저도 알았어요. 저도 뭐 좀 불편하겠는데 15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그것에 대해서 귀찮아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런 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글쎄 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가 뭐 좀 불편하다고는 하지만은 아니면 좀 뭐 교수님들에게 좀 이렇게 무례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렇게 얘기했다가 학점이 까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총학생회라는 것이 있으면서 15주가 학생들에게 무리가 있다. 교수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교수회를 통해서, 교수평의회를 통해서 15주가 불편하다. 근데 이제 아마 본부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본부 나름대로도 어떤 바라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 결국은 뭐 의사소통에 실패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결국 뭐예요? It makes sense 하지 않다. It doesn't make sense. It doesn't make sense.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조삼모사인데 그거 뭐 16주 하나, 15주 하나 공휴일을 한번 이제 휴강하고 뭐 그러니까 저기 고강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불편해서 뭐 학생 총회까지 한다는데 그러면 뭐 그냥 바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총학생회나 평의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슈화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거지. 부부싸움 언제 확 충돌한다고요? 그 말했던 것처럼 치약 뭐 중간에 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동안에 누적된 문제들이 어느 한순간에 작은 계기를 통해서 그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뭐 2차 대전 원인 보면은 뭐 세르비아 왕자가 죽었대나 뭐 1차 대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2차 대전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것이 미리 계속 소통될 수 있는 안정적인 통로가 필요하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큰 어떤 그 셔크를 당하든 내부적인 어떤 뭐 큰 뭐 이런 배신감을 느낀다든지 조직 구성원들이 막 굉장히 이완되거나 뭐 이탈하거나 아니면 태업을 한다든지 임플리스트하게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중요한 기제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집단적 발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그 박사과정 때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곱씹어보면서 그것도 좀 이렇게 너무 그 경직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이 필요해. 여러분 대학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어떤 조직에, 어떤 일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왜? 기존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당시에도 소크라테스도 부인 때문에 고민했지만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똑같이 정말 여전히 이 삶의 기본적인 문제 거의 뭐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우리는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나와 있어. 근데 그 문제가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전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제기된단 말이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삶의 욕구에 기반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창의적이어야 돼요. 근데 창의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그 원천은 마이소시에이션입니다. 마이소시에이션 들어봤어요? 그 기업가 경영회의에 예전에 이제 들은 사람들은 우리 윤석철 교수님 프린시플 매니지먼트 거기 이제 마이소시에이션 이연 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연 연상. 어소시에이션은 뭐예요? 그러니까 관계 있는 것을 연관시키는 것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요. 마이소시에이션은 이렇게 빗겨서 연관시키는 거예요. 연관이 없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 연관이 다 있는데 그것을 연관시킴으로써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대안들을 제기하는 것이 마이소시에이션, 창의성이 기본.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땅, 하늘, 뭐 육지, 바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갇혀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창의적일 수 없어. 원래 그건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통일되어 있는 케이오스라는 혼돈의 상태예요. 이 연관을 우리가 넘나들 수 있어야지.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에 독점적인 효과에서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집단적 발언에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가장 대표 임금 효과는 뭐예요? 노동조합이 없는 데보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임금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고용 효과. 노동조합이 없는 데보다 노동조합이 있는 데가 더 많이 고용을 해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러면은?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더 웨딩에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갖는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제가 뭐예요? 고용이 안정되면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재무적인, 경제적인 그 긍정적 효과는 뭐예요? 구성원들이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면 투자 안 한다 그랬거든요. 고용 우리가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는 뭐 통칭하지만은 주로는 이제 그 기간이 정함이 있고 없고 기간제와 계약제 그리고 이제 사내 하청이나 이제 파견 이런 것도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제한돼 있거든요. 기업 특수 인적 자본에 투자해서 언제 그것이 소실될지 모르는데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집단적 발언도 역시 긍정적인 그런 아까 workplace knowledge라는 그런 근거들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스피드한 어질러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민첩성이라고 하거든요. 민첩성 그런 것이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경쟁력의 원천인데 그런 것을 저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통일해서 봐야지 현실을 볼 수 있다. 현실과 모형의 이론과 어떤 현실은 어떤 괴리가 있어요. 이론은 이렇게 단순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모형 복잡한 현실을 축소하거나 단순화시킨 것이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복잡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지 막막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그 모형은 대신에 이론은 단순하지만은 그것의 어떤 출발점, 핵심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시 이론과 현실을 이렇게 나누면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넘나들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제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갔는데 다음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경영학자들을 되게 좀 우습게 봐요. 자기네들보다 기업을 니네가 더 잘하느냐, 우리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그 존경할 만하고 타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세미나도 많고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학습 조직 같은 그런 모습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자신들의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떡밥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포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이론으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론을 통해서 보다 이런 경계를 좀 넘나듭니다. 이론은 학자가 하고 현실은 기업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경직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해요. 아이소시에이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복잡한 현실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효과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아까 소크라테스의 악처는 소크라테스에게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정말 근데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되는데 악처의 기여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하기 어렵겠죠. 그죠? 소크라테스 유전적인 것인지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제자나 그 당시의 동료들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 부분 유의미하게 기여를 했다면은 악처예요? 악처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퍼스펙티브에서의 평가인 거죠. 그죠? 뭐 밥을 잘 안 해줬다든지 아니면 바가지 많이 긁었다든지 하나의 측면인 것이지. 근데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자를 만드는 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은 동기는 비록 그런 동기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과학에서 컨시퀀스, 그 어떤 결과를 낳게 된 데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는 거지.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노사관계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또 그 기업 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이제 맥락이니까. 근데 이제 기업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지속 가능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내가 몰랐는데 패널이 좀 흘러나갔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뭐 죄가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단 말이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친구에게 상처를 줬어. 마음의 상처를. 그 친구의 자존심을 긁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동기가 뭐 순수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야. 친한 친구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은 센시티브하게 그런 것이 미리 발생하지 않게끔 내가 조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그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의 원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기업에 있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의도한 결과 또 마찬가지지. 의도적으로 뭐 세금도 뭐 탈세하고 이런 게 여전히 관행처럼 있고 그것도 주요 타깃이지만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기업이 점점 커지면서 중요한 영향을 사회에 미치면서 그 관심을 끌고 많은 영향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해라, 배려해라 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사회 책임에 대한 요구나 기업 윤리에 대한 요구란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들이 점점 많아졌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위가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기업이나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자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효과도 노동조합이 의도한 결과 임금을 인상시키는 거.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줄이고 뭐 배당금을 줄이고 주주의 이윤을 뭐 배당금을 줄이고 그래서 어떤 좀 그 투자를 뭐 저해한다든지 이런 뭐 투자를 저해하는 것까지 의도한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아야지 노동조합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좀 가방끈이 긴 거죠, 그죠? 가방끈이 긴다는 그 속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간을. 네, 그 페더 웨딩은 주로 고용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을 논하는 용어예요. 그 우리는 좀 딱딱한 데서 이제 온돌에서 많이 자니까. 근데 이제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근데 페더가 깃털로 된 매트리스. 그래서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매트리스는 이제 푹신푹신한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고용을 통해서 그런 쿠션처럼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잉여의 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어떤 의도, 노동조합의 요구를 페더 웨딩이라고 해요. 페더 베딩. 깃털로 세워진 매트리스를 깐 침대다 이런 얘기인 거죠. 페더 베딩. 일종의 완충과 같은, 푹신푹신한 완충과 같은 그런 잉여 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말의 유래는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고속도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그 페더 베딩은 기술 변화, 홀드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혁신과 기술 변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업의 이제 성과가 있는데 기업의 성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생산성, 수입분의 산출로 구성된, 그러니까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대표적인 효율성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의 어떤 그 자원을 투입을 해서 최대의 아웃풋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표가 생산성인 거죠. 효율성인 것이죠. 그래서 정적인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적인 지표, 정적인 성과. 근데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동적인 성과 지표예요. 이걸 왜 나누고 왜 중요시하냐면은 이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대립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은 기술 혁신을 안 하려고 하고 인풋을 줄여서 아웃풋을 최대화하려고 하는데 뭔가 새로운 트라이 안 하고 시행착오 안 하고 새로운 기술 이런 거 도입하기, 새로운 기술 도입하면 어떻게 해요? 적응해야지, 교육해야지, 그거 도입하는 데 드는 시간 동안 생산 못하지, 생산성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이야. 정적인 지표에서. 근데 그렇다고 기계를 도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더 혁신이 중요시 된단 말이에요. 혁신이 어떤 상시적인 기업의 과제야. 지속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반대가 뭐냐면은 고용 효과. 왜냐하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대부분 기대되는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용이 감축된다. 지금 우리 당장 이 하이패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가 많이 생기고 톨게이트가 직접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인원이 감축될 거 아니에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단 말이야. 기술의 인력 대체 효과 때문에.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다 때려 부셨단 말이야. 노동조합. 왜냐면 그거 하면 자기네들이 뒷자리가 날아가니까 기계를 막 하고 이제 폭동하니까 이제 진압되고 막 이러면서 기계를 막 때려부시진 못하지만은 여전히 기술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의 고용 효과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죠. 왜냐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60년대 어떻게 했냐면은 기술은 도입돼야 됐어요. 그게 뭔 기술인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도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그냥 찾아봤는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감축될 수 있는 인원을 감축시키지 않고 그대로 페더로서, 완충으로서, 버퍼로서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조건으로? 대신 이쪽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어요.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에서는 고용을 얻었죠. 그죠? 사람을 자르지 않아도 되는 거지. 기업은 뭘 얻었어요? 기업에게 뭘 줬어요? 기술의 도입을 준 거지. 인정을 한 거예요. 기술이 도입됐는데 만약에 때려부시진 않아더라도 나 기술 뭐 안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태업해 보세요. 그 기술의 소프트웨어의 도입 효과가 있겠냔 말이지. 그래서 서로 일종의 타협안인 거예요. 타협안. 페더 베딩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노사관계에서는 60년대 기술 변화로 광범위한 해고에 직면한 미국 고속도로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노동조합이 고속도로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 침대차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 침대차에 그 침대가 페더 베딩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이름을 따왔다고 그래요. 사람이 더 많으면 푹신푹신하게, 그러니까 그쵸, 사람이 더 많으면 푹신푹신한 의미인 거지. 마치 페더가 많이 들어가면은 푹신푹신한 거지.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이 없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업이 받았어. 좀 이상하지? 왜 기업이 받았을까?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사람들을 남겨둔 거 아니에요. 기업은 뭘 얻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회 기술 체계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 기술 체계.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합리성만으로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받아들이고, 아까 이제 센스 메이킹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기술 체계와 사회 체계가 같이 동시 최적화되었을 때 그것이 생산성을 내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최적인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생산성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필요해, 그것 때문에. 그 기계 때문에. 너무 위험해. 너무 시끄러워. 그거는 동시 최적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술을 도입하면서 페더 베딩을 주고 기업은 뭘 받은 거예요? 일종의 센스 메이킹을 받은 거예요. 그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그 기술에 대한 일종의 동의를 노동조합원 그리고 구성원들이 하도록 하는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의 최적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까 이제 소크라테스 악처가 악처냐고 물어본 것처럼, 만약에 그것도 정적인 성과 지표를 갖고서 잉여 인력을 데리고 있었던 것이 좋은 적합한 선택이었느냐,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이었느냐. 합리적이지 않은 경영 의사결정일 때도 사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항상 그것이 불합리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단지 생산성, 인력, 적정 인력,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만의 어떤 단선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경영은 그렇게, 경영은 공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 공학도 있지만은 공학만으로 경영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단 말이야. 거기에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사람이 그렇게 무슨 계산하면 딱 떨어지는 그런 아주 단순한 자원이 아니란 말이야. 복합적이고 복잡한 인지 체계를 가진 자원이란 말이야. 기술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그 기술 자체로서는 생산성을 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경영자로서 복합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런 관점으로 연구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중요한 그 관점은 사실은 노동조합,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노동조합이 너무 전투적이거나 막 무턱대고 폭력적이거나 뭐 이런 것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떨 때는 사실은 경영자들이 노동조합을 그렇게 그 개념화하고 한정하고 편견을 갖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복합적인 관점으로서 받아보니까 상당히 고단위의 그런 경영 기술.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내공. 악처로부터 단련되는 내공이 필요하다니까요. 노동조합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무조건 어쩔 땐 끊어야지, 어쩔 때는 또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런 노력들이 경영 기술로서 어떤 뭐 말을 하자면 소위 노사관계 어떤 관리 기술로서 그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로 다 술로 때운 거죠, 술로. 노무 담당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술 마시는 거예요, 노동조합 구성원.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그 부담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전문성으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런 감정으로서 아주 감성적이고 또한 경영이라는 것이 아주 또한 지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론적인, 전문적인 이러한 기술로 노동조합을 상대해야지 노동조합이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정말 막 이렇게 애물단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게 된다는 거죠.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노사관계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전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다 이렇게 우리 누적해서 따지고 보면은 사용자들의 그동안의 어떤 비리와 어떤 그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이러한 것들의 총합이 더 클 수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정말 이렇게 좀 그 아주 세련된 이런 노사관계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